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56회 TAT 2급 이론부터 먼저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1번 문제에서 목적적 합성하고 신뢰성은 제가 항상 이렇게 그래서 목적적 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목적적 합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셨죠? 뭐라고?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목적적 합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신뢰성에서 뭐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뭐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이렇게 있지만 신뢰성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기준으로 할 거다. 결과.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따져주는 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정보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네, 적시성이고요.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피드백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22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자 2번은 우리가 평가손실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할 건데 평가손실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순실현 가능액 순실현 가능액을 가능액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순실현 가능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판매가에서 마이너스 직접 재비용을 차감한 상태다. 직접 재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능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장부상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장부상은 수량이 1000개 100원씩이니까 장부가는 10만원이었습니다. 장부가는 10만원이었는데 순실현 가능액을 따져보니까 예상 판매 가격이 110원인데 판매 비용이 30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80원에 팔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액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1000개를 얼마씩에? 80원씩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8만원이니까 네, 빼고 나면 2만원만큼의 평가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주식 발행 관련 대화이다. 주식 발행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임과장, 채무상환 자금이 부족하여 외부 자금 조달이 매우 급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동종기업보다 높으니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할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당 발행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주당 액면 금액의 2배로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면가보다 2배로 발행을 하니까 자 우리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죠? 대변에 자본금 그리고 돈이 들어오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니까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액면의 2배의 돈을 발행가로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 남겠죠. 돈이 남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게 되고 둘 다 늘었으니까 전체 자본 총액도 모두 증가해야죠. 가나다가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주식회사 항공은 2020년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인식할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얘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에 가격의 가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100만 원에 취득했고 90만 원, 그 다음 120만 원, 다시 11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취득가액이라는 게 있고 취득가액보다 처음에 공정가치가 90만 원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120만 원이 됐고 다시 얘를 110만 원에 우리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맞죠? 그런데 이 과정을 전부 다 따지실 필요 없다.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가와 그리고 처분가와의 차액이 처분손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취득한 가격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한 가격. 그럼 취득가액은 100만 원이고 처분가는 110만 원이니까 우리는 1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나오게 되면 마지막 평가한 금액, 그러니까 120만 원이 마지막 평가된 금액이 되겠죠. 거기에서 110만 원에 처분을 했으니까 10만 원만큼의 손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누구랑 누구? 마지막에 평가한 금액과 마지막 처분가, 이 차익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최초의 취득가액하고 마지막 처분가와의 차액만큼이 처분 손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주식회사 항공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의 동종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새로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산의 교환 거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종자산과 이종자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로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처분손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처분손익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 왜 처분손익이 없냐? 내 장부가대로 취득원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것이 나간 것만큼 나한테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처분손익이 없는 거고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내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가 되기 때문에 내 장부가와 공정가액의 차액만큼이 처분손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공이 제공한 기계장치 관련 금액, 그러면 항공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가는 취득원가가 3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400만 원이니까 장부가가 6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장부가가 6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만큼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거래처의 기계장치의 가격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종자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종자산은 내 것의 장부가만큼이 취득원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항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 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 문제 6번을 푸시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T자 계정 하나 그리시면 되죠. 네, 매출 채권. 그러니까 자산이니까 우리는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초의 매출 채권 잔액은 1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의 총 매출액이 3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단기 현금 매출액이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단기에 매출한 금액은 200.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은 270만 원. 우리 얘가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매출금만 따져주셔야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은 그 중에서 50만 원을 회수를 했다 그랬어요. 그쵸? 50만 원을 회수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금액은 230만 원만큼이 남아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매출 채권의 잔액은 23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7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자, 제가 면세 사업자거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고 물품을 구매를 하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네.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자로서 부가세법의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신고를 해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영세율은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아도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2022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매출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매출 세액을 계산을 한번 해보죠. 문제 8번. 자, 매출 세액 일단 국내 매출액 700만 원이 매출이 생겼으니까 세액은 70만 원만큼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치장은 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은 무슨 세율이요? 영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수출은 과세 표준에는 포함이 되는 거고 부가세액은 세율이 제로니까 산출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 우리는 간주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주공급,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니까 무엇을 적용해야 돼요? 시가를 적용을 해서 시가 100만 원을 적용을 해야 하니까 10만 원의 부가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결국 매출 세액은 2를 더해야 되니까 80만 원만큼이 매출 세액이 잡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공인 씨가 22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및 이익이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로소득에는 여러분들이 수당 등록할 때 과세소득이 있고 비과세소득이 있더라. 과세소득이 있고 비과세소득이 있더라. 그러니까 비과세소득은 내 소득이 아니니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소득에 대한 것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비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요거는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지금은 그냥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액, 이게 만약에 실비변상적이다. 그러니까 실비변상적이다라는 얘기는 근로자가 자기 돈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게 되면 그 부분은 실비변상적 급여라 그래서 다 비과세 처리를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본인이 쓴 돈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여비 명목으로 월액을 급여에다가 받기 때문에 그냥 매달 그냥 교통비로 10만 원씩 줄게,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과세소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의 학자금 수령액,
학자금도 과세소득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육아수당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이 되게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은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식사의 제공을 받지 않고 밥 안 주는데 10만원의 식대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비과세는 10만원은 비과세니까 나머지 1, 2, 3 가나다가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비랑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학자금하고 우리 육아수당하고 또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식대는 밥을 안 주고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2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되었다라고 처리를 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이자소득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금융소득은 얼마까지?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가 되죠. 분리과세가 되죠. 그렇죠? 네, 비과세가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의무가 종결돼 버리니까 정기, 적금, 이자, 만기 수령금액 50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3,6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 400. 그러니까 총 4천만 원의 소득금액이 발생을 했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 금액은 총 4천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얼마 받았다? 공제를 3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공제를 300만 원 받게 되니까 이제 공제 후 그러면 3,700만 원만큼이 우리가 과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700만 원만큼이 과표가 되니까 우리는 세율이 일단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니까 15%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율 15%를 계산을 해주시면 37, 53, 15, 57에 35, 그럼 555만 원이 나오나요? 555만 원만큼이 나올 거고,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누진 공제를 마이너스 얼마 받아요? 누진 공제액이 108만 원.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8만 원의 누진 공제를 빼고 나면 447만 원인가요? 네, 447만 원에 우리가 산출세액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누진공제를 활용을 했을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풀으시려면 일단 3,7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니까 이 소득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1,200만 원 이하랑 4,600만 원 이하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1,200만 원 하고, 그리고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곱하기 몇 프로요? 6%의 세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를 계산을 해주시면 72만 원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를 계산하시면 25, 그 다음에 5, 20, 5, 25, 375만 원인가요? 37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합을 계산을 해보시면 447만 원. 동일한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전체 세율을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주시고 나면 그냥 바로 소득세 산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10번 문제까지 이론 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